청취자님,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 4시 30분이요? 엄청 이른 시간이네요. 네, 그 거대한 공룡뼈가 전시되어 있는 어둡컴컴하고 고요한 박물관 있잖아요. 아, 약간 밤의 박물관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홀로 작은 조명 하나만 딱 켜두고 거대한 사자의 가죽을 꿰매고 있는 72세의 남자가 있습니다. 와,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건 영화가 아니라 2026년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세상에, 진짜 매일 아침이요? 네, 매일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기묘한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청취자님이 전국을 통틀어서 어떤 특정 직업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와, 마지막 한 사람이요? 그거 진짜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그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거대한 나라 전체에서 오직 나만이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또 실제로 내가 매일 출근해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는 엄청난 자부심이겠지만요. 동시에 되게 지독한 고독함이 동반될 것 같아요. 아, 고독함이요? 네, 내 기술을 온전히 이해해줄 동료도 없고 내가 쓰러지면 이 분야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는 뜻이니까요. 막 세상에 홀로 남겨진 멸종위기종이 된 것 같은 압박감도 들 테고요. 아, 멸종위기종.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직업을 떠올리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료도 있고 최신 트렌드를 논할 업계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기술을 물려받을 싹수 있는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이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그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작성하신 아침마다 지혜 363호 칼럼인데요. 네. 이 칼럼은 며칠 전인 2026년 5월 2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72세의 전업 박제사 팀 보바드 씨의 이야기죠. 아, 팀 보바드 씨. 네, 이분이 현재 미국 내 모든 박물관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남은 전업 박제사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유일한 전업박제사라니 이거 정말 놀라운 팩트죠.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단순히 막 사라져가는 옛날 직업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나 아쉬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단순한 향수가 아니죠.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목표는 한 장인이 60여 년간 걸어온 그 외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묵직한 질문이요. 네, 특히 60세 정년이 공식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그 시니어의 노동과 그들이 평생 몸으로 축적한 지식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그 답을 청취자님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일단 팀 보바드 씨의 현재 일상부터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일상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이분은 무려 1984년부터 지금의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해왔습니다. 1984년이요. 와,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한 세기가 넘는 그 엄청난 규모의 동물 표본 컬렉션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의 하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요? 네, 남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박물관에 도착해서 수많은 표본의 보존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게 매일의 루틴이라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루틴이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딱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마치 수십 년 전에 짜인 은행의 그 핵심 메인프레임 컴퓨터 코드를 다룰 줄 아는 세상의 마지막 남은 프로그래머 같달까요? 아하, 고대 언어를 해독하는 마지막 생존자 같은 거군요. 맞아요. 겉보기엔 화려한 최신 앱들이 막 넘쳐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근본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이분이 없으면 도저히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극도로 구체적이고 희귀한 위치에 70대가 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새벽 4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간에
이 현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 구조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너무 빠르죠, 진짜. 네, 효율성, 자동화, 비용 절감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사람 손끝의 그 세밀한 숙련과 평생의 감각이 응축된 일자리들은 가장 먼저 쓸려 나갔습니다. 아, 맞아요. 기계가 다 대체해버리니까요. 박제라는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보바드 씨의 이 새벽 루틴은 단순히 성실한 할아버지의 미담, 이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것은 한 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그 물리적인 자연의 감각, 그 텍스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벌이는 고독하고도 치열한 방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어전이라 확실히 그냥 부지런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묵직한 무게감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방어전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의 과거로 한번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과거 이야기도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자료를 보다가 제가 정말 기겁을 했던 대목이 있는데요. 기억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바드 씨가 박제에 처음 발을 들인 게 무려 11살 때였다고 합니다. 11살이요?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네, 길가에 죽어있는 동물 사체,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고 안내서 딱 한 권에 의지해서 그걸 직접 박제로 되살려냈다는 거예요. 와, 안내서 한 권만 보고요? 잠깐만요. 11살 꼬마가요. 보통 길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면 놀라서 도망가거나 불쌍하다고 막 울고 마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죠? 제 말이요. 부모님이 아들 방에 들어갔다가 진짜 기절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엄청난 소동이 났겠죠. 하지만 그 남다른 호기심이 바로 평생의 업을 결정지은 첫 단추였습니다. 야, 11살에 시작된 거군요. 네, 그렇게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은 곧 강박적인 몰입으로 이어졌고요. 열대 시절에는 아예 전문 박제사 밑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도제식으로 수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네요. 장인으로서의. 맞아요. 심지어 친구들이 다들 대학 진학 준비할 때 그는 주저없이 전업 견습의 길을 택했죠. 어린 시절부터 현장의 냄새를 맡고 직접 손으로 가죽과 뼈를 만지면서 기술을 연마한 전형적인 장인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그렇게 10대 때부터 현장에서 실루를 떼면서 완벽한 기술을 손에 익혔다면요. 굳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동물학, 그 주올로지 학위까지 취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 학위를 딴 이유요? 네, 제가 알기로 박제라는 건 결국 동물의 가죽을 상하지 않게 잘 벗겨내서 방부 처리를 하고 미리 만들어둔 틀 위에 이렇게 씌우는 일종의 고도의 수공예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미 손재주가 말렙인데 왜 굳이 책상에 앉아서 생물학 공부를 다시 한 걸까요? 아,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틀 위에 가죽을 씌우는 수공이라고 하셨죠. 네, 겉모습을 잘 만드는 거요. 바로 그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한계를 부수기 위해서 동물학 학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한계를 부수기 위해서요? 네, 동물학은 그의 손기술에 차원이 다른 학문적 토대를 더해주었어요. 만약 손재주만 좋았다면 죽은 동물의 겉모습을 똑같이 흉내내는 모방에 그쳤을 겁니다. 그냥 인형처럼 보였겠네요. 맞아요. 그냥 서 있는 마네킹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동물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뼈의 구조, 근육이 어떻게 뼈에 붙어서 움직이는지, 특정 행동을 할 때 어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이걸 완벽하게 꿰뚫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안에 솜을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진짜 뼈대부터 근육의 긴장감까지 생명 자체를 다시 조립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몸을 딱 웅크린 채 도약하기 직전에 포즈를 맞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상상이 가네요. 동물학적 지식이 있는 박제사는 단순히 가죽을 구부리는 게 아닙니다. 골격을 먼저 잡고요. 그 위에 점토나 특수 소재를 붙여서 튀어나온 견갑골, 막 팽팽하게 당겨진 뒷다리 근육, 척추의 미세한 곡선까지 일일이 다 조각을 합니다. 와, 안에 근육관이 조각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위에 가죽을 입혀요. 겉가죽 아래에 숨겨진 그 생명의 원리, 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작업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게 그 유명한 박물관의 디오라마, 그러니까 입체 전시 모형 작업 과정에서 엄청난 디테일로 폭발하더라고요. 디오라마 작업이 진짜 예술이죠. 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제일 경악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식물 잎사귀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아, 잎사귀요? 그냥 모형 나무나 조화를 사다가 꽂는 게 아니더군요. 직접 야생에 나가서 식물을 채집해 온 다음에 진공 성형 기법으로 그 채집한 식물에 본을 뜬다고 되어 있었어요. 네, 진공성형, vacuum forming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수십만 장의 나뭇잎을 직접 제작한다고요. 근데 진공성형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우주 항공 기술 같은데요. 이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들으면 되게 신기한데요. 그냥 플라스틱을 틀에 붓는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죠. 말 그대로 진공 성태를 이용해 모양을 찍어내는 겁니다. 일단 야생에서 채집한 진짜 나뭇잎을 바닥에 딱 놓습니다. 진짜 잎사귀를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열을 가해서 흐물흐물해진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덮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밑에서 공기를 청소기처럼 아주 강력하게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 공기를 빨아들이면 그 필름이 잎사귀에 찰싹 달라붙겠네요? 맞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필름이 그 진짜 나뭇잎 표면에 막 진공 포장되듯이 완벽하게 밀착되죠. 와, 신기하다. 그러면 그 잎맥의 아주 미세한 굴곡, 표면의 질감 하나하나까지 플라스틱 필름에 그대로 찍혀 나오게 됩니다. 와, 진짜 디테일하겠네요. 형태가 굳으면 그걸 떼어내서 하나하나 가위로 오려내고요. 실제 자연의 색과 똑같이 일일이 채색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가위로 오린다고요? 네, 이 미친 듯한 과정을 잎사귀 하나당 반복해서 수십만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십만 장이요?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디오라마라는 게 결국 동물을 그냥 쇼윈도에 덩그러니 세워두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살아가던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떼어다 넣는 작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계 그 자체죠. 보바드 씨가 맹금을 표현할 때의 디테일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냥 막 매섭고 날카로운 눈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뭘 고려하죠? 이 새가 어떤 종류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까? 발톱이 나뭇가지를 쥐는 각도는 어떨까? 방금 자기 깃털을 어떻게 다듬었을까? 심지어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어떤 먹이를 노리고 있을까? 이 모든 걸 다 계산한대요. 와, 진짜 철저하네요. 나아가서 이 맹금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설치류나 다른 동물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그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짠다는 겁니다. 네, 단순한 박제가 아니라 어떤 생태학적 상호작용 자체를 재현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3D 조각상 만들기가 아니다. 그럼 뭐죠? 이건 마치 시간이 딱 멈춰버린 완벽한 야생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세트장까지 짓는 영화 감독 같다는 거요. 아주 정확합니다. 생태계의 복잡한 그물망을 그 멈춰진 시간 속에 연출해내는 마법사죠.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 감독의 연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보통 사자 디오라마를 만든다고 하면 막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는 무서운 맹수의 모습만 강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크앙하는 그런 사자요. 하지만 보바드 씨는 암사자 두 마리가 서로 다가가서 이마를 다정하게 맞대고 비비는 사회적 인사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아, 사회적 인사요? 네, 동물의 사회적 행동과 무리 생활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디테일이죠. 와, 그 멕시코 소노라 지역의 협곡을 재현한 디오라마도 대단했잖아요. 네, 그 제규어 디오라마요. 포식자인 제규어 무리를 배치하고 그 제규어를 보고 기겁해서 달아나는 작은 멧돼지들, 그 패커리들을 함께 배치했어요. 도망치는 장면이죠. 멧돼지들이 급하게 도망치면서 막 뒷다리에 힘을 주고 흙먼지를 일으킬 것만 같은 그 역동적인 자세. 정지된 모형인데도 장면 전체에 엄청난 생동감과 스토리텔링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정말 움직이는 것 같죠. 게다가 작업 방식은 또 얼마나 지독합니까? 작업 막바지에 이르면 가죽을 붙이는 접착제가 굳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그동안 보바드 씨는 퇴근도 안 하고 사무실 맨바닥에서 쪽잠을 잔대요. 아, 사무실 바닥에서요? 네, 그 접착제가 굳어가는 찰나의 순간순간마다 가죽의 미세한 주름, 눈가 근육의 미세한 표정을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조정해야 하니까요. 아니 70대의 나이에 바닥에서 쪽잠이라니요. 그런 타협 없는 집요함. 접착제가 마르는 몇 시간의 타이밍마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바로 60년 외길을 걸어온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경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던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나이가 벌써 72세이신데 몸도 힘들고 이제 슬슬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요. 보통 그 나이면 은퇴 생각 많이 하시죠? 네, 보바드 씨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퇴요? 은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네, 당장 올해 꼭 박제하고 싶은 오랑우탄이 하나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진공성형으로 구원해야 할 잎사귀가 아직 수십만 장이나 남아있거든요. 이렇게요. 와, 멋지네요.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현역의 대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걸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보바드 씨의 이 유쾌한 대답이 우리 사회에 아주 날카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특히 한국 사회의 현실과 겹쳐보면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우리는 보통 60세 전후를 공식적인 정년으로 딱 정해두고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나이가 지나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기술을 가졌든 어떤 안목을 가졌든 무관하게 사회적으로는 아주 뭉뚱그려서 은퇴자 혹은 돌봄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되게 뼈아픈 지적이네요. 마치 그 60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후하고 끄는 순간 그 사람의 능력치나 전문성도 마법처럼 딱 리셋되거나 정지해버린다고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바드 씨의 사례는 그런 행정적 편의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손실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행정적 편의주의요? 네, 인간의 숙련도, 사물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 그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직관은 60세라는 국가의 행정적 경계선에 부딪혀서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겠죠.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퇴적될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죠. 동물의 미세한 사회적 행동을 포착하고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떠내는 이 70대 장인의 노동은 시니어가 가진 역량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말 격하게 공감 가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감동만 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봐야죠.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면 과연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게 60년간 쭉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보바드 씨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장인으로 빛날 수 있었던 건 결국 그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강력한 사회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이 바로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아, 칼럼의 핵심이요?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가치는 절대 개인의 피땀 눈물만으로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죠. 삼박사요? 어떤 거죠? 첫째, 보바드 씨가 10대 시절에 운 좋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실전 중심의 도제식 전수구조. 둘째,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공공 영역이 제공한 안정적인 장기 고용. 아, 고용 안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육체 노동과 숙련직에 대한 사회 전체의 깊은 존중입니다. 직업에 대한 존중. 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한 세대의 귀중한 경험이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전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떠오를 법한 아주 현실적이고 뾰족한 반론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반론이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책 GPT나 AI가 프롬프트 몇 줄만 딱 치면 완벽한 제규어 생태계 이미지를 2초 만에 그려주고요. 3D 프린터가 알아서 모형을 다 찍어내는 시대잖아요. 기술 발전이 엄청나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막 쏟아지는데 왜 굳이 사람이 손으로 잎사귀 수십만 장을 찍어내는 이런 옛날 직업을 뭐 사회적 인프라니 뭐니 하면서 세금을 들여 보존해야 하죠. 결국 시니어 표를 의식한 복지 차원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유지해주자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훌륭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어떤 감동적인 미담으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네, 칼럼의 통찰에 따르면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요약하고 막 그럴듯한 이미지를 합성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스크린 속의 픽셀에 불과합니다. 픽셀에 불과하다. 진짜 동물의 털이 가진 촉감, 뼈의 묵직한 무게감, 막 수백 년 된 참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 같은 그 물리적인 자연의 감각을 보존하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후세에 남기는 일은 기계가 불가능하죠. 아, 디지털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물리적인 감각의 전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일자리는 결코 막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거나 일거리를 쥐어준다는 식의 일방적인 시혜나 복지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정심으로 접근하면 그 노동이 가진 본래의 가치 자체가 훼손되니까요. 핵심은 사회적 지원과 개인의 책임 사이의 팽팽한 균형입니다. 균형이요? 네, 사회는 그들의 숙련된 지식이 쓰일 수 있는 합당한 자리와 제도를 지원해야 하고요. 개인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박물관을 점검하는 그 보바드 씨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지원과 책임의 균형이라 정말 와닿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룰 때 시니어의 노동은 비로소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섭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숙련과 지식은요, 평소에는 눈에 막 잘 띄진 않지만 한 사회의 안전망과 문화적 품격을 깊은 땅 속에서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반. 따라서 시니어 세대의 일과 지혜를 제도 안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박재산 몇 명의 일자리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효율성만이 전부인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본질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철학적이고 중대한 질문이 셈이죠.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어김없이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죽의 미세한 주름을 매만지고 수십만 장의 나뭇잎을 직접 구워내는 72세의 마지막 전업 박제사 팀 보바드. 그의 60년 외길 인생은 단순히 한 노인의 성공 스토리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한 개인의 지독한 몰입과 헌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품어주는 사회적 제도가 만났을 때 한 시대에 축적된 지식과 물리적 감각이 어떻게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0세라는 행정적인 숫자 혹은 정년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선을 긋기에는 인간이 평생을 바쳐 깎고 다듬어온 지혜와 숙련의 깊이가 너무나도 아득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청취자님께도 새로운 시각과 묵직한 통찰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을 향해 조금 도발적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금 청취자님이 매일 출근해서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전문 기술이요, 앞으로 50년 뒤 세상에서는 AI나 로봇에 밀려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와, 되게 무서운 상상이네요. 그때 단순한 매뉴얼이나 기계적인 기능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전수해주고 싶다 하는 청취자님만의 보이지 않는 기반은 무엇입니까? 오,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고유한 통찰력일 수도 있고 이를 대하는 집요한 태도일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마지막 한 사람이 되었다는 상상과 함께 그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세상에 남길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게 하는 멋진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가치 있고 빛나는 지혜의 조각을 찾아내는 저희의 심층 탐구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의미 있고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